우리 가게랑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날 한남동 브런치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30년 식당을 지킨 선옥은 반찬 보자기를 품에 안고 문을 열었지만 다혜의 표정은 얼어붙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이유로 그녀는 어머니를 창고로 밀어넣으려 했고 끝내 손님들 앞에서 상관없는 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선옥은 말없이 돌아섰고 다혜는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선옥의 손에 쥔 그 봉투 안엔 대체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면 그 온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또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스며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국도변에 서 있으면 공기가 참 묘하게 느껴집니다. 풀냄새와 휘발유 냄새가 엉켜 있다가도 누군가 지나간 튀김 기름 냄새가 뒤늦게 살아나 코끝을 간지립니다. 저는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고 오래된 주방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불이 들어오자마자 낡은 유리창이 덜그럭하고 떨렸습니다. 지나가는 화물차 한 대가 창문을 스치며 흔들고 간 모양입니다. 큰 알루미늄 냄비에서는 이미 사골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뼈가 굴러가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릴 때마다 제 가슴도 덩달아 묵직하게 내려앉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인사를 건네며 국자를 들어 육수를 떠 올려봅니다. 색과 농도를 눈으로 가늠하는 건 이제 제 손끝에 박힌 감각이라 굳이 맛보지 않아도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아직도 자겠지.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켜보니 가장 위에 있는 통화 기록은 여전히 다혜 하나뿐입니다. 아무렇게나 엄지로 화면을 문질러도 그 이름 아래로는 아무 기록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더 전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래도 공부하느라 바쁠 테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홀 쪽을 바라보니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텅 빈 공간이 유독 더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조명도 켜지 않은 채 무금으로 돌아가고 있는 TV 화면엔 아침 뉴스 속 인물이 입 모양만 크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의 식당은 늘 조용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정적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냄비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사골향이 공기 중으로 퍼지며 따끈하게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 국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비록 손님이 많지 않아도 하루는 또 하루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다혜야, 전화 좀 해보지.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동안 늘 그래왔다는 듯 다시 국물을 떠 올리고 불세기를 조절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주방 안의 김은 제 등을 천천히 데워 주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끝내고 나면 잠깐 찾아오는 이 고요한 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기름 냄새도 손님들 목소리도 잠시 멀어지고 싱크대 앞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쌓여있는 그릇들을 하나씩 헹구며 생각을 정리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놓아둔 휴대폰이 갑자기 격하게 떨렸습니다. 워낙 크게 울려서 싱크대 아래발에 튄 물방울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에 거품이 묻은 채 수건도 잡지 못한 채로 전화를 얼른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이름, 다혜. 그 글자만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다혜야?
버튼을 누르자마자 울먹이는 숨소리가 바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망했어. 그 말투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의자가 급히 끌리는 소리, 누군가 쩌렁거리는 발걸음, 커피 머신이 내뿜는 스팀 소리까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분명 카페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웅성임도 함께 들렸고, 이미 평정심을 잃어버린 딸의 호흡은 점점 더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카드빚이, 임대료도 인건비도 다 밀렸어. 엄마,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에 저는 손에서 힘이 빠져 싱크대 모서리에 몸을 조금 기댔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야, 엄마. 한 번만 살려줘. 나 잘할게. 이번엔 진짜야. 저는 말문이 막힌 상태로 입술만 바짝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탓하는 문장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는지 숨소리만 들어도 느껴졌습니다. 어디야, 다혜야.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힘이 없고 떨려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혜가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한남동 카페 정리해야 돼. 나 진짜 끝났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치 식당 바닥이 기울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결국 짧게 알겠다, 거기 있거라라고 겨우 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뚝 하고 연결이 끊기자 식당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가 조금 전과 달리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미처 헹구지 못한 그릇들이 물 위에서 둥둥 떠 있었고, 저는 물을 잠그는 것조차 잊은 사람처럼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멀리 새어나오는 사골 국물 냄새, 식어가는 주방의 열기, 그리고 천천히 식어가는 제 심장이 뒤섞여 묘한 울림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고, 어쩐지 오늘은 주방이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식당 앞에 서서 한 걸음 떨어져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에 먼지 냄새가 조금씩 배어 있었고, 사다리 위로 올라간 인부 둘이 낡은 나무 간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선옥식당. 제가 이 글자를 얼마나 오래 올려다보며 살았는지 문득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간판을 고정하던 나사가 빠지는 순간 나무판이 벽에서 툭 하고 떨어졌고, 그 충격에 오래된 먼지들이 우수수 쏟아져 흙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햇빛 사이로 먼지가 흩날리는 모습을 보니 마치 제가 쌓아 올린 세월이 허무하게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두 손을 배 앞에서 꼭 모은 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말이든 이 순간에 붙이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예전엔 정말 북적였던 집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기사님들이 일부러 돌아서까지 찾아왔고, 식당 앞 국도는 늘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국물 끝내주네. 다음 주에도 또 올게요. 그 웃음 섞인 목소리들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바뀌고 손님은 조금씩 끊겼습니다. 그걸 인정할 때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받은 현금 봉투를 가방 속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묵직함이 결코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면 애 빚반은 맞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해보려 해도 마음 한쪽이 계속 아려왔습니다. 식당 안에선 마지막으로 끓이던 사골 육수가 은근한 불 위에서 찔끔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마지막으로 할 말을 고르고 있는 늙은 친구 같았습니다. 이 밥 냄새도 오늘이 마지막이네. 저는 중얼거리듯 말하며 국자를 들어 육수를 한 모금 떠 마셔봤습니다. 뜨겁지도 짜지도 심심하지도 않은 그저 오랜 세월 제 손에서 만들어져 온 익숙한 맛이 입안을 타고 내렸습니다. 순간 눈 뒤가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천천히 가스레인지에 불을 껐습니다. 작은 딱 소리가 가게 안에 울리고 곧이어 주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집도 이미 정리해 부동산에 넘긴 터라 남은 짐은 큰 보따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앞치마 2개, 남편 사진 1장, 그리고 다혜가 초등학생 때 만든 종이카드가 간신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안을 둘러봤습니다. 접시가 놓였던 선반, 조리도구가 걸렸던 못자리들, 그리고 제가 수천 번 서 있었던 조그만 조리대까지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서 떠나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자, 선호가.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철제 셔터를 내리자 금속이 갈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소리처럼, 건물이 깊은 숨을 내쉬는 소리처럼 귀에 울렸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옆에 끌어안고 천천히 고속버스 터미널행 시외버스가 있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셔터가 완전히 닫히는 쾅 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정말 끝났다는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서울 한남동 골목은 제가 익숙했던 국도변과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올라가는데 사방에서 드릴 소리가 요란하게 튀어오르고 쇠망치가 철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림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제 캐리어 굴러가는 소리마저 묻어버릴 정도로 크고 생생했습니다. 저는 언덕을 올라가면서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공기엔 잿가루 냄새, 목재 냄새, 페인트 냄새가 섞여 있었고 그 속에서 제가 오랜 세월 맡아 온 사골 냄새나 양파 볶는 냄새는 단 한 조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유리창이 크게 난 코너 상가가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선옥 다이닝이라고 적힌 임시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저렇게 커다랗게 세련된 폰트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니 순간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제가 아는 선옥 식당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인테리어 기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테이블이 여러 명의 손에 들려 옮겨지고 조명 기사들은 사다리 위에서 노출 천장의 배선을 잡아당기며 전구를 달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들이 켜져서가 아니더라도 공간 안이 이미 환하게 빛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 다혜가 상에 소매를 걷어붙인 채 뛰어나오는데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자 비싼 향수 향이 짙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향은 제가 평생 살던 냄새와는 너무 달라서 그 순간 잠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간판과 어때? 엄마 식당 이름을 좀 세련되게 바꿔봤어. 다혜는 유리창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영어 폰트도 넣었어. 세련되면 젊은 손님들이 좋아하잖아. 저는 유리창 너머 메뉴판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보드에는 예쁜 글씨체로 선옥 시그니처 수프, 선옥 스튜, 선옥 클래식 보울 같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낯설 만큼 멋진 이름들인데 그 안에 있는 선옥이라는 글자가
제 이름이라는 사실이 어쩐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을 이렇게 크게 걸어놨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혜는 제가 좋아할 줄 알았다는 듯 활짝 웃었지만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찬바람이 살짝 스쳤습니다. 마치 너무 밝은 조명 속에 혼자만 그림자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국도변에서 바람에 흔들리던 싸구려 간판, 발에서 글씨가 닳다 못해 사라지던 나무판자, 그게 제 삶의 냄새였는데 지금 눈앞에 이 공간은 너무 반짝이고 세련돼서 제 자리가 어디인지 잠시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리게 아주 천천히 미소를 다시 지었습니다. 응, 예쁘게 만들었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카페 안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커피 원두를 테스트하는 건지 어디선가 풍겨오는 진한 원두 향이 섞여 머리가 조금 어지러워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공사 마무리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문이 열리며 기석이가 노트북 가방과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세무 처리가 필요해서요. 형식적인 거예요. 기석이는 숨도 고르지 않고 바로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냥 도장만 몇 번 찍으시면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식당 일이라고 하면 종이 서류는 대부분 한 장짜리였고 도장 하나 찍으면 끝나는 일이 많아서 별다른 의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서류는 너무 두껍고 너무 글씨가 많았습니다. 레시피, 제공 계약서, 상호 사용 계약, 부양 의무 및 이미지 유지 관련 특약. 글자들이 일렬로 줄지어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비슷한 모양의 검은 선들로만 보였습니다. 아무리 눈을 떼지 않으려 해도 글씨가 춤추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안경을 꺼내 쓰려 했지만 손끝이 떨려 안경 다리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다혜가 옆으로 다가와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 그치. 그 말은 참 얄궂게도 제 마음을 단숨에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방식 속에서 애 잘 되라고 하는 일에 제가 뭘 따지고 묻는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많은 글자를 읽는 건 제 능력이 아니고 이 서류를 그대로 믿는 건 결국 제 딸을 믿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장 어디 찍으면 되니? 기석은 준비된 서류 몇 장을 앞으로 밀어놓으며 친절한 척 말했습니다. 여기요, 장모님. 그리고 이쪽도요. 아, 이 부분도 하나 더. 그의 목소리는 무심하게 밝았고 저는 그 말에 맞춰 도장을 들었습니다. 손잡이를 꽉 쥐었지만 손바닥이 금방 땀으로 젖었습니다. 첫 번째 도장을 꾹 누르자 진한 붉은색이 종이에 번졌습니다. 꾹. 두 번째 도장. 꾹. 세 번째 도장. 도장이 찍힐 때마다 그 붉은색이 종이를 타고 번지며 마치 제 이름이 서류 속 어딘가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서 하나씩 떼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아이 잘 되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 하나로 도장을 여러 번 찍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고 서류를 덮자 종이에서 퍼지는 잉크 냄새가 커피 향과 섞여 기묘하게 찝찝했습니다. 기석은 만족스러운 듯 노트북을 닫았고 다혜는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
나 이번엔 잘할게. 믿어줘.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작은 가시가 살짝 돋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동의한 걸까? 그 질문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말로 꺼내지 못한 채 조용히 손 위에 남아있는 붉은 도장 자국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개업 당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고시원 좁은 주방에서 분주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얼굴만큼이나 오래된 김치통을 꺼내 칼질을 하고 오이소박이의 싱싱한 속을 다시 채우고 손에 익은 장아찌 국물을 한 번 더 졸여 넣었습니다. 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맛보여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 하나로 준비한 반찬들이었습니다. 플라스틱 통 뚜껑을 잘 눌러 닫고 통들끼리 흔들리지 않게 헝겊으로 동염의 보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들며 문을 나섰습니다. 한 손에는 값싼 장바구니, 다른 손에는 묵직한 보따리. 고무 슬리퍼를 신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고시원 바닥에 차가운 돌이 그대로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한남동 골목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길가에는 꽃다발이 늘어서 있고 여러 개의 화분에는 축개업 리본이 접힌 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풍선 장식이 곳곳에 매달려 있었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사진을 찍느라 연신 셔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카페 앞에는 샴페인 병 여러 개가 얼음통에 담겨 있었고 누군가는 병을 흔들며 포장을 뜯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근처에는 인스타그램용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었고 조명이 반짝거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니 다혜가 손님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깨 길이까지 자연스럽게 말린 머리, 손목마다 반짝거리는 팔찌, 익숙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이 제가 아는 막내딸이 맞나 싶을 만큼 프로 같았습니다. 안쪽에서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커피 머신의 스팀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외국 카페에 와 있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테이블마다 앉아 사진을 찍고 음료를 들고 포즈를 취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다혜 진짜 사장 됐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을 흔들 만큼 벅찼습니다. 오랫동안 국도변에서 똑같은 냄새, 똑같은 하루를 살다가 이렇게 반짝거리는 공간 앞에 서 있으니 조금 어지럽기도 하고 조금 눈부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밀려온 감정은 그래도 제가 이 아이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어떤 묵직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한 번 더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입구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오를 때마다 차가운 돌바닥의 감촉이 고무 슬리퍼를 뚫고 발바닥에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오늘의 벅찬 마음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행복한 날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카페 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맡아온 사골 냄새 대신 완전히 다른 향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즈마리 향이 은근하게 퍼져 있었고 가꾸운 버터의 따뜻한 냄새, 그리고 막 가라는 커피 향이 공기 속에 겹겹이 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들고 있던 보따리를 조금 더 품에 안았습니다. 다혜야. 부르기도 전에 다혜가 허겁지겁 저에게 달려와 두 손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반가움보다 당황이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오면 어떡해? 다혜의 목소리는 작게 속삭였지만 그 안에 섞인 초조함이 너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에 인플루언서들 와 있어. 사진 찍고 있다니까. 다혜는 주변을 빠르게 둘러봤고 곧이어 제품에 든 보따리로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헝겊, 촌스럽게 보일지도 모를 꽃무늬, 손때가 묻은 매듭, 그리고 거기서 살짝 배어 나온 국 냄새까지. 이건 뭐야? 반찬을 왜, 일단 뒤쪽으로 가자. 말투가 따지려는 건 아닌데, 당황과 창피함이 얇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혹시나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아 다혜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다혜는 제 팔을 부드럽지 않은 힘으로 잡고 카페 구석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손님들 시선이 저에게 머무르지 않도록 가려주는 듯 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작은 문을 지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공사 때 쓰던 박스 더미와 청소도구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용 세제 냄새, 음식물 쓰레기가 살짝 배어있는 냄새, 그리고 오븐에서 새어나오는 열기까지 뒤섞여 숨을 깊게 들이쉬기 힘들었습니다. 여기 잠깐 있어. 사람들 가면 불러줄게. 다혜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고 바로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좁은 공간이라 저는 보따리를 들고 설 자리를 찾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한 발만 잘못 움직여도 박스가 무너질 것 같았고 천장 가까이 쌓인 물건들이 저를 내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벽 한쪽에 최대한 몸을 붙였지만 몸 어딘가가 자꾸만 문턱에 걸리고 손에 든 보따리는 더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 그 생각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깊게 가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재즈 음악이 부드럽게 흘렀고 손님들 웃음소리와 컵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이 창고 안에서 듣고 있으니 마치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세계에 버려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보따리를 바닥 가까이에 내려놓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다혜야, 엄만 그냥 축하해주러 온 건데. 하지만 그 말은 좁은 창고 벽에 부딪혀 금방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창고 안 공기는 여전히 답답했고 뜨거운 오븐 열기가 벽을 타고 제 얼굴까지 올라왔습니다. 작은 문틈으로는 웃음소리와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재즈 리듬에 맞춰 누군가 찰칵하고 사진을 찍는 소리까지 들리니 세상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를 조금 더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손등에 묻은 사골 국물 자국이 아직 지워지지 않아 어쩐지 더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이 안에는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들어있으니 그게 무슨 위안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혜야. 저는 조심스럽게 딸을 불렀습니다. 나 여기 잠깐만 있다가 나가서 축하해주고 갈게. 손님들한테 국 좀 끓여줘도 되고 작은 냄비라도 있으면. 제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 문틈 사이로 다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표정은 방금 전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다혜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려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단단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그런 감성 아니거든.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감성 그 말이 창고 안의 공기보다 더 답답하게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다혜는 제 보따리를 흘끗 쳐다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브랜딩이랑 콘셉트가 다야. 시골 식당 느낌 나면 안 돼. 손님들 다 사진 찍고 올리는데 이런 거 보이면 좀 그렇잖아.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짧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짧아서 더 아팠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고운 화장, 말끔히 말린 머리카락, 손에 들려있는 반짝이는 최신 휴대폰. 눈부시도록 반듯한 그 모습이 마치 제가 평생 걸어온 길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서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최대한 부드럽게 웃어보려 애썼습니다. 그래 뭐, 내가 구식이긴 하지. 그런 건 잘 모르지. 그 말이 나오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웃는 입꼬리는 올렸지만 등에 식은땀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등을 가만히 밀어 좁은 구석으로 몰아넣는 기분이었습니다. 문틈 너머에서 또 한 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잔잔하게 번지는 음악, 샴페인 터지는 소리, 손님들끼리 예쁘다며 감탄하는 작은 목소리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저는 좁고 뜨거운 창고 안에서 반찬 보따리를 꼭 끌어안고 서 있었습니다. 어쩐지 그 보따리가 조금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혜가 문을 닫고 나가자 창고 안은 금세 적막해졌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재즈 음악과 웃음소리가 방금 전보다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방금 전에 그 소리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무색해질 만큼 이 작은 공간은 금방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작은 창고 안에서 몸을 조금씩 움직여 보려 했지만 박스 더미에 부딪히고 청소도구가 달랑거리면서 제 존재를 밀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보따리를 계속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며 헝겊 매듭이 더 단단히 조여졌습니다. 잠시 후 문틈 너머로 다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들과 어울리며 대화를 이어가는 듯한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바라보다가 그때 누군가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같이 들어오시던 분 어머니세요? 되게 정겨워 보이던데. 한 남자 손님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 잠시 마음이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정적 뒤에 들려온 다혜의 대답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말과도 달랐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동네 아주머니세요. 가게 구경 오신 분.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끝을 살리기 위해 다혜가 억지로 지은 듯한 어색한 웃음이 문틈을 통해 흘러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주변 테이블에서 몇몇 사람들의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역시 동네 장사하면 별 사람 다 와. 누가 툭 내뱉은 농담이었지만 그 농담이 제 심장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저는 그 말이 설마 여기까지 들리진 않겠지 하고 스스로를 속여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얇은 문 하나가 모든 말을 여과 없이 제 귀까지 데려왔습니다. 창고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으며 몸이 굳었습니다. 소나귀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헝겊 보따리의 매듭은 이미 제 손 모양대로 울퉁불퉁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안쪽이 마구 흔들리며 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틈에 들어오는 불빛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밝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 더 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 손잡이를 잡고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흐르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스쳤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그 어느 것보다 가뿐했지만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저를 밀어내는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보따리를 꼭 안고 카페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발걸음이 바깥 공기에 닿자 뒤에서 들리던 재즈 음악이 금방 멀어졌습니다. 샴페인 터지는 소리도 손님들 웃음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골목 끝까지 걸어가서야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렇게 무겁게 남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카페에서 한참을 걸어 나와 건물 외곽 계단에 앉았을 때 날카로운 한낮의 햇빛이 얼굴을 정면으로 내리꽂았습니다. 마치 숨을 고를 틈도 주지 않고 방금 들었던 말들을 죄다 끌어내어 바깥으로 드러내라는 듯한 강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천 위에 묻은 손때와 오래된 문양이 햇빛에 드러나자 묘하게 초라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따리에는 제가 익힌 김치와 장아찌, 손끝이 부르틀 정도로 다듬은 채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남동의 번쩍이는 인테리어 안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제겐 가장 소중한 걸 담아온 마음이었습니다. 매듭을 천천히 풀자 잘 익은 김치에서 톡 쏘는 향이 올라왔습니다. 장아찌 병은 햇빛에 반짝이며 마치 집에서 보이던 그 낡은 부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김치통을 열어 향을 맡았습니다. 살짝 매콤하고 새벽마다 국밥집에서 맡아온 그 익숙한 냄새였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라. 그 말은 생각보다 더 무겁게 제 가슴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기대했던 건 그저 엄마라는 말 한마디였는데 그 대신 들은 건 동네 아주머니라는 차가운 호칭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카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한 번씩 제 쪽으로 스치고 곧바로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유독 한남동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보따리를 들고 앉아있는 저를 신기해하지도 오래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잡음 같은 존재였나 봅니다. 계단 아래로는 차들이 쉬지 않고 오갔습니다. 그 소음이 마치 제 심장박동처럼 울렸습니다. 방금 전 딸이 했던 말이 다시 귓가를 때렸습니다. 여기 그런 감성 아니거든. 브랜딩이랑 콘셉트가 다야. 아, 나라는 사람은 저 아이가 만든 브랜드의 일부가 되기엔 너무 오래되고 투박한 거였구나. 그 생각이 스며드는 순간 손목이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보따리를 너무 세게 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서둘러 보따리를 다시 묶었습니다. 헝겊을 매만지는 손길은 자연스럽게 떨렸습니다. 한 번의 매듭이 제대로 묶이지 않아 다시 풀었다가 다시 묶었습니다. 축하는 나중에 해도 되지 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 말은 끝나기도 전에 공중에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손바닥을 무릎에 한 번 짚고 천천히 일어서려는데 발바닥이 먼저 욱신거렸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오래 서 있었던 탓인지 아니면 마음이 무너져서인지 몸의 어느 한 부분도 제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큰 유리창 안에서 다혜가 웃고 있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저는 모르게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잘 된다면 그걸로 된 거지.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기운이 반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깨를 내려뜨린 채 허리까지 굽어 보이는 모습으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강했고 계단의 콘크리트는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제가 가진 건 보따리 하나뿐이었고 오늘은 그마저도 꼭 쥔 채 돌아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카페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가도 될 이유가 없었고 가면 또 상처만 받을 것 같았습니다. 대신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버텼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잠잠해지겠지 싶었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가슴 밑바닥에서 그 말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냥 동네 아주머니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그 말이 귓가를 스칠 때쯤 휴대폰에 갑자기 기석의 이름이 떴습니다. 순간 심장이 움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폰을 뒤집어 놓았고 그날은 그렇게 어느 정도 흐릿한 기분으로 지나갔습니다. 그 시각 카페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산해진 오후 사람들 발길이 뜸한 시간에 정장을 입은 집배원이 카페 문을 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울리는 작은 종소리가 어쩐지 차갑게 들렸다고 다혜는 나중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용 증명 도착했습니다. 대표자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집배원의 말에 다혜는 잠시 놀란 얼굴로 기석을 불렀습니다. 기석은 팔에 걸친 앞치마를 벗어던지듯 벗고 급히 다가와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아마 그 순간까지만 해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봉투를 뜯자마자 카페 안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다고 했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호 레시피 사용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그 문장이 기석의 얼굴을 단번에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다혜는 잠깐만 뭐야 이게 하며 거의 낚아채듯 서류를 빼앗아 들었다고 합니다. 종이를 넘길 때마다 문장 하나하나가 칼처럼 눈에 박혔을 겁니다. 계약 조항 위반, 레시피 제공자 모욕 행위, 명예훼손, 부양 의무 거부, 상호 및 이미지 부당 사용. 딱딱하고 차가운 글자들이 잉크처럼 흐르지 않고 그대로 종이에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기석은 머리를 감싸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다시피 말했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이걸 보낸 거야. 다혜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겠지요. 그 애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사실 저는 대충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서류를 작성할 때 똑같은 표정으로 울먹였으니까요. 그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너무 나쁜 엄마가 되는 건 아닐까? 수십 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동네 아주머니라고 불렸던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지켜온 이름, 평생 들고 살아온 마음, 그 모든 걸 밟은 그 말이 결국 제 손으로 도장을 찍게 만든 거였습니다. 카페 안 스피커에서 흐르던 재즈 음악은 여전히 같은 볼륨이었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훨씬 크게 시끄럽게 느껴졌을 겁니다. 아마 그 음악조차도 그 둘에겐 어색하게 들렸겠죠. 그리고 저는 그 시간에 조용히 반찬 가게에서 마늘을 까고 있었을 뿐입니다. 손끝이 얼얼할 정도로 마늘 냄새가 배어도 그날만큼은 그 냄새가 오히려 저를 붙잡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늘을 까던 손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있을 때쯤 한남동 카페에서는 또 하나의 조용한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석이 받은 내용 증명 서류를 다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넘기다가 뒷장을 보는 순간 마치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멈춰 섰다고 합니다. 계약서 뒷장 한가운데 붉은 펜으로 밑줄이 굵게 아주 깊게 그어져 있는 문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레시피 제공자 오선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를 가족으로서 부양하기를 거부할 경우 상호 및 레시피 사용 권한은 즉시 박탈되며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전액 회수한다. 붉은 밑줄은 흐린 잉크가 아니라 칼날처럼 또렷하게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 문장은 원래부터 그들을 겨냥해 있던 폭탄이었던 것처럼. 이런 조항이 있었어. 다혜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수준이었지만 떨림이 분명했습니다. 다혜는 손가락으로 그 밑줄을 천천히 더듬었다고 합니다. 붉은 선을 따라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그날의 장면이 순식간에 뇌리를 스쳤겠지요. 좁고 뜨겁던 창고, 보따리, 저의 떨리던 손, 그리고 그 애의 입에서 나왔던 말. 아니에요. 그냥 동네 아주머니세요. 그 말이 칼처럼 되돌아와 다혜의 마음에 꽂히는 순간 그 애는 무릎이 약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석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읽어보라니까 그냥 찍으셨잖아요. 우리도 장모님도 그냥 도장이면 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 거잖아. 그 말은 책임을 서로 미루는 듯 했지만 어딘가에는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건지에 대한 두려움이 묻혀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붉은 글씨는 마치 피가 번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다혜는 종이를 꼭 쥐었다가 놓기를 반복하며 숨을 가빠하게 몰아쉬었겠지요. 그 애는 그제야 처음 알았을 겁니다. 그날 창고에서 했던 말이 그저 순간의 실수도 가벼운 농담도 아니라는 것을. 엄마라는 이름을, 평생을 국밥집에서 새벽마다 뼈를 고아 만든 사람의 손을 동네 아주머니라는 말 한마디로 잘라버렸다는 걸. 그리고 그 말이 결국 자신들의 계약서를 끝에서부터 찢어내려는 칼날이 되어버렸다는 것도, 한때 가볍게 넘기던 계약서가 이제는 두 사람 목을 각각의 방향에서 조이는 올가미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혜는 그제야 소름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카페 안 스피커에서 흐르던 음악은 너무나 잔잔한데도 모든 걸 비웃는 듯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시장으로 가야 했기에 우산을 챙겼습니다. 그 길로 한남동 쪽을 지나치는데 멀리서 보이는 카페 건물 앞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느려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인부들이 사다리에 올라 제 이름이 걸려있던 간판. 선옥 다이닝. 그 간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철판이 반짝이며 흔들렸고 떨어지는 순간 잠깐 텅하는 금속 소리가 거리에 울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덩그러니 페인트 자국과 오래된 못 구멍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름만 떼어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애써 만든 체면과 자존심까지 함께 뜯어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산 끝을 꼭 쥐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보려 했는데도 마음은 가까이에서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시간 다혜는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SNS에 남아있던 리뷰들이 하나둘 삭제되고 사진들에서는 음식 사진만 덩그러니 남은 채 태그가 사라져 갔다고 했습니다. 화려했던 그날의 축하 사진들마저
희미하게 사라져갔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카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투자자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브랜드 없으면 의미 없어요. 여기까지죠. 이미 분위기 끝났습니다. 정리합시다. 다혜는 채팅창을 끝까지 올려보다가 결국 폰을 탁 하고 뒤집었다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가 카페 안까지 담담하게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희망처럼 고개를 들었다가 금방 내려놓았겠지요. 가끔 들어오는 손님들도 아, 그 노포 레시피 쓰던 카페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럼 됐어요. 그 말만 남기고 금세 돌아나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레시피만 찾고 있었던 거였지. 다혜가 만든 이 화려한 공간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겠죠. 카페 안에는 향초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는데 다혜는 그 향이 이제는 이상하게 역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과하게 달콤한 냄새가 하루 종일 텅 빈 홀을 감싸고 있었고 그 속에서 앉아있는 다혜는 점점 숨이 막혀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풍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과 함께 마음속 깊은 곳이 한 번 더 무너졌습니다. 저는 결국 카페 문을 열지 않고 그저 비 내리는 거리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비 냄새와 젖은 아스팔트 냄새 사이로 익숙한 사골 냄새 같은 오래된 삶의 냄새가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카페 간판이 내려가던 날 이후로 제 휴대폰은 종일 무음 상태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소리를 듣기가 두려워서였습니다. 누가 전화를 걸어오든 어떤 말이 들려오든 그걸 받아낼 힘이 제 안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고시원방이라 할 것도 없는 좁지만 따뜻했던 공간. 하지만 이곳에 더 머물면 마음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번호 차단 메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도 묘하게 눌린 듯 아파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주 천천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착신 제한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문장은 화면에 차갑게 떠 있었지만 그 순간 들려온 건 제 심장이 뜨끈하게 저며오는 소리였습니다. 그 시각 카페에서는 다혜와 기석이 밤늦게까지 정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홀은 텅 비었고 물기 없는 커피잔 몇 개가 마치 버려진 소품처럼 널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석이 지친 몸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답니다. 어머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 떨리는 손으로 기석이 제 번호를 눌렀을 때 카페 안의 정막을 깨고 들린 건 제 목소리가 아니라 기계음이었습니다. 고객의 요청으로 이 번호는 착신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다혜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몸을 굳혔겠지요. 기석은 황급히 전화를 다시 걸었고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 수십 번을 걸어도 그 차가운 안내 멘트만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벽에 대고 울부짖는 것 같은 메마른 공허함만 남은 채 다혜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우리랑 연락하기 싫다는 거네. 그 말은 그의 입에서 나왔지만 누구보다 그 말이 다혜 자신에게 깊이 박혔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기석은 직접 제가 머물던 고시원 동네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계단은 좁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복도에는 희미한 라면,
냄새와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관리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답니다. 아, 그분요? 일주일 전에 짐 빼고 나가셨어요.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그건 저도 몰라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석은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복도에는 땡땡고시원이라고 쓰여 있는 낡은 간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등은 반쯤 나가 있었고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그 빛 속에서 기석은 이상한 허무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들에게 제가 어디 있는지 알 방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런 단절이 필요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위해 자신을 끝없이 쓰던 삶을 처음으로 멈추고 싶었습니다. 제가 저에게 돌아오는 길을 스스로 찾고 싶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바람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오래 묵힌 국물 냄새와 상처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도 새벽 반찬 가게에서 일찍 일을 마치고 고시원보다 조금 나은 월세방에 돌아와 작은 전등을 켜고 쉬고 있었습니다. 문득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 다혜와 기석은 새로운 집, 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보금자리로 이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사진을 찍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그들이 내려간 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였습니다. 창문은 눈 높이보다도 아래에 있어서 창밖으로 보이는 건 하늘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라고 했습니다. 장마철 습기가 벽을 타고 흘러내려 축축하게 번지고 있었고 천장 한 구석에는 검은 곰팡이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동굴처럼 번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방 한쪽엔 한때 화려하게 반짝이던 제 이름이 쓰인 간판 조각. 선옥 다이닝. 그 부서진 조각이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바라보며 다혜가 쓴 웃음을 지으려다 오히려 눈물이 먼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네, 진짜. 그 말은 분노도 아니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힘 없는 목소리였겠지요. 기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간판 조각을 내려다보았다고 했습니다. 한때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내걸었던 이름. 그 이름으로 자신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고 믿었던 꿈.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그들 삶 한가운데 박혀있는 돌덩이 같았을 것입니다. 냉장고에는 물 한 병, 김치통 하나. 더 이상 채울 여력도 마음도 남지 않았다는 게 그 작은 냉장고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지요. 방 안은 선풍기를 틀어도 공기가 축축하게 느껴질 정도로 눅눅했고 두 사람은 지친 몸을 낡은 요 위에 나란히 눕혔다고 합니다. 천장에 곰팡이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무늬를 멍하니 바라보며 둘은 밤을 그렇게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서로에게 기대지도 못한 채 보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어딘가에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 시큰거린 이유가 어쩌면 그 아이가 눈물 흘리던 순간과 어딘가 닿아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들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찾을 방법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모두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낯선 침묵의 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반지하로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들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자꾸 쿡쿡 쑤셨습니다. 누군가 숨도 못 쉬고 뛰고 있는 것처럼 제 마음이 헐떡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 기석이 먼저 일어나 스쿠터 헬멧을 들었다고 합니다. 잠에서 덜 깬 눈으로 배달 가방을 메고 반지하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무릎에서 뚝 삐걱하는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기석은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잠깐 멈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스쿠터 타이어가 미끄러져 차선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칠 때가 많았다지요. 그럴 때면 기석은 중얼거리듯 말했답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냐.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내일의 식비가 사라질 테니까요. 그 시간 다혜는 다른 세계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낡은 요 위에 털썩 누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불과 2~3시간 뒤엔 또 공장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형광등이 잔뜩 켜진 공장 라인 앞에서 다혜는 작은 부품들을 하루 수천 번씩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손목은 부어오르고 손가락엔 굳은 살이 터져 살짝 갈라졌다고 합니다. 테이프를 감아 진통제를 먹어도 기계 소리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는 그 고통이 배가 되는 듯 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둘은 서로 인사를 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말을 꺼내면 울음이 먼저 나올까봐 입술을 꽉 다물고 숨소리만 확인한 뒤 그대로 잠에 떨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습기가 뒤엉킨 반지하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피로는 더욱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무거운 돌을 드는 것 같았다지요. 가끔 아주 몽롱한 정신 상태에서 다혜가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엄마 나 너무 늦었지. 대답할 사람은 없고 기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을 감고 턱을 꽉 깨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 말을 할 때조차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저와 닿지 않는 허공을 부르고 있었겠지요. 저는 그 시간 작은 월세방에서 새벽 바람을 맞으며 괜히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시간만 되면 가슴 안이 시려왔어. 누군가의 고단한 숨이 멀리서 들리는 것만 같아서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월세방에서 미지근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이미 반쯤 내려와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계속 깜빡이며 잠을 밀어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숨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한 이해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이 자꾸만 가슴을 헤집었습니다. 그 시간 다혜와 기석은 반지하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컵라면을 나눠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기계처럼 움직였기에 라면 한 젓가락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할 만큼 지쳐 있었다고 했습니다. TV는 그저 소음을 막기 위한 배경처럼 틀어져 있었을 뿐 둘은 화면을 보는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지역 뉴스 코너에서 제 식당 사진이 화면을 채웠다고 합니다. 선옥식당. 낡고 작았지만 한평생을 버티며 제 삶의 전부였던 그 간판이 반지하 TV 화면 안에서 환하게 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청소년들에게 장학증서를 건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자켓, 짧게 다듬은 머리, 양손으로 증서를 건네며
차분하게 인사하는 모습. 그 여자가 저였습니다. 자막엔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선옥푸드 최대 주주, 선옥장학재단, 이사장 오선호. 둘은 처음엔 화면을 잘못 본 줄 알았겠죠. 특히 다혜는 화면 속 사람이 자기 기억 속에 엄마와 너무 달라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화면 속 저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국도변에서 시작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만 보면 예전 제 딸 생각이 나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혜의 손에서 젓가락이 그대로 미끄러졌다고 합니다. 컵라면 국물이 이불 위로 튀며 얼룩을 만들었지만 그 애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저 사람이 맞는지,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왜 자신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사라진 건지. 온갖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기석은 숨을 들이마신 채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TV에서 흐르는 박수 소리가 반지하 방 천장에 둔탁하게 울리며 두 사람의 심장까지 내려쳤다고 했습니다. 다혜는 그 순간 어쩌면 처음으로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이 얼마나 아프게 꽂혔을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 시간 저는 조용한 월세방에서 스탠드 불을 끄고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오늘따라 마음속이 더 허전해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뉴스는 제 얼굴이 화면에서 사라진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다혜와 기석이 그날 밤 무엇을 봤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저는 그저 마음이 자꾸만 서늘해지는 이유를 모른 채 창문을 조금 더 열고 있었을 뿐입니다. 반지하 방에서는 TV가 여전히 같은 밝기로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둘은 화면 속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해 라면도 젓가락도 축축한 바닥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뉴스는 차분한 목소리로 제 과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도변 식당이 도로 확장 공사 때문에 기업 물류센터 부지로 편입되면서 받은 보상금 이야기. 제가 그 돈을 고스란히 식품회사에 투자해 몇 년 만에 수십 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누구도 몰랐던 제 삶이 하나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 오선옥은 수익 대부분을 청소년 야학과 쉼터, 장학재단에 기부해왔습니다. 기부 사진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들고 골목길을 오르내리던 모습. 야학교 책상 사이를 돌며 아이들 숙제를 들여다보던 모습. 비 오는 날 학대 피해 청소년들이 있는 쉼터에서 담요를 나눠주던 장면. 뉴스는 제가 걸어온 숨겨진 길을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전달했습니다. 그때 다혜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답니다. 우리가 알던 엄마가 아니야. 그 말은 혹시 원망이었을까요?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몰랐던 엄마의 다른 얼굴이 두려웠던 걸까요?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입술을 꼭 다물고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처음으로 엄마라는 존재가 다혜에게 얼마나 멀어졌는지 둘은 동시에 실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뉴스가 끝나고 다른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TV는 여전히 같은 밝기로 빛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그 밝기가 오히려 칼날처럼 느껴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석은 손을 무릎 위에서 떼지 못하고 그저 눈만 천천히 감았다고 합니다. 다혜는 뉴스에서 떠나지 않는 제 얼굴을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생각하며 입술을 깨문 채 말했답니다. 엄마는 대체 언제부터? 그 말 뒤로는 습기 어린 반지하 방 안에서 서로의 숨소리마저 무겁게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 창문을 다시 닫으며 왠지 모르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른 듯한 낯선 울림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좁은 방을 서성이고 있었지만 반지하의 그 아이들은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걸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TV 화면은 갑자기 소란을 멈추고 방 안이 한순간에 눅눅한 침묵에 잠겨버렸다고 합니다. 아마 반지하 특유의 물비린내가 더 짙게 느껴졌을 겁니다. 밖에서는 비라도 내렸는지 창틀에 빗물이 탁탁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만이 유일한 숨소리처럼 방 안에 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혜는 갑자기 숨을 몰아쉬더니 TV 쪽으로 기어가듯 움직였다고 합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리모컨을 움켜쥔 채 거칠게 버튼을 눌러 다시 뉴스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화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 돼, 한 번만 다시. 다혜의 목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마치 바닥에서 부서진 조각을 모으려는 사람처럼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리모컨을 떨어뜨린 뒤 다혜는 TV 앞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속을 짓누르는 그 무게에 이겨 흐느꼈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버린 사람이 사실은 우리 살려준 사람이었네. 그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약했지만 그 안에 쌓였던 후회와 두려움이 처절하게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혜에게 다가가 천천히 끌어안았다고 했습니다. 등에 손을 올렸지만 그녀의 어깨는 기석의 손 아래에서 끝없이 들썩였다고 합니다. 마치 지난 몇 년 동안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 번에 폭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방 안의 습기와 곰팡이 냄새는 그 순간 더욱 더 가라앉아 두 사람을 짓누르는 돌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특히 다혜가 동네 아주머니라고 말했던 그 순간, 그 말은 그때는 가벼운 핑계처럼 지나갔었지만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본인 가슴을 파고드는 듯 했을 겁니다. 다혜는 그날 그 말이 엄마를 문 밖으로 밀어낸 마지막 손짓이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겠지요. 기석은 다혜의 등을 토닥이면서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고 합니다. 그 남자 또한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읽지도 않고 도장을 찍게 했던 그날도 선옥에게 필요한 한마디를 아무도 건네지 못했던 시간들도 그 방에서 흘러나온 죄책감은 결코 말로 다 치울 수 없었을 겁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마저 두 사람의 울음에 묻혀 희미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 아주 멀리했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져 창문을 닫을까 말까 망설이며 가만히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의 속도는 늘 그보다 한참 뒤에 머물러 있기 마련이지요. 저 역시 그 기간 동안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며 청소년 센터와 야학일에 몰두했지만
마음 한편은 늘 텅 빈 방처럼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반지하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어떤 밤들을 견디고 있을까? 저는 가끔 반쯤 접힌 우산을 들고 골목을 걸을 때면 문득 다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푹 숙였던 그 아이의 뒷모습. 그 작은 등이 얼마나 떨렸던지 그 감촉의 시간이 지나도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 반대편 오래된 시장 근처를 지나가다 작은 간판 하나가 제 시선을 잡았습니다. 달도시락. 하얀 나무판에 손글씨로 적힌 이름이 기교는 없지만 정직한 마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좁은 주방 한가운데에서 다혜가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살짝 숙인 채 땀을 닦고 밥알이 흘러내리지 않게 조심조심 담는 모습. 예전 한남동 카페에서 보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라. 저는 잠깐 숨을 멎듯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뒤 기석이 반찬 용기를 들고 나와 정성스럽게 배달 박스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깊은 주름이 생겼지만 그 주름 사이에 어른거리는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없이 한 사람은 밥을, 한 사람은 반찬을 채우며 작은 가게 안에서 숨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악기를 다시 연주하는 사람들처럼요. 우리 이름 걸고 하는 첫 하게네. 다혜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기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화려함 대신 견디고 버티며 얻게 된 사람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비싼 조명도 없고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도 없었지만 손님들은 작은 창문에 얼굴을 내밀고 정직한 맛이네요. 집밥 같아서 좋다. 그런 말을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박스 위에는 조그만 메모가 붙어 있었지요. 오늘도 버티느라 수고하셨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따뜻함에 두 손이 저절로 모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를 찾지도 않고 연락도 없지만 그 아이들이 스스로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골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준비가 그 아이도 저도 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유리창 너머에서 조심스레 밥을 담는 다혜의 손을 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발걸음을 돌리며 가슴 안쪽에 아주 작은 빛 하나가 조용히 켜지는 걸 느꼈습니다. 요즘 저는 저녁 시간만 되면 마음이 이상하게 바빠집니다. 제가 있는 곳은 도시 반대편이지만 누군가가 지금쯤 뭔가를 하고 있을 것 같은 조용한 떨림이 가슴을 건드리곤 합니다. 그 아이가 어느 골목에서 어떤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지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달도시락은 늘 하루를 꽉 채워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이지만 영업 끝 무렵이 되면 몇 개의 도시락이 늘 남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버려졌을지도 모를 음식들. 그러나 다혜는 그 도시락들을 차곡차곡 박스에 담아 가게 불을 끈 뒤 골목 끝에 있는 야학교로 향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지만 이상하게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작고 낡은 골목길, 뿌연 가로등 아래에서 조심스레 상자를 끌어안고 걷는 다혜의 모습. 그 아이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더 묵직했지만 이제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야학교는 퇴근한 아이들이 모여 공부하는 곳이었지요. 교실 안에는 오래된 형광등 불빛이 따뜻하게 번지고 몇몇 학생들이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다혜가 문을 열자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또 도시락 가져오셨어요? 처음엔 어색하게 웃던 다혜도 이제는 익숙하게 대답했다고 하더군요. 이모가 만든 거야. 부담 갖지 말고 먹어. 그 말에 아이들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젓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끈한 밥 냄새와 구수한 반찬 냄새가 낡은 교실을 금방 채웠다고 합니다. 와, 진짜 집밥 맞나요? 오늘도 너무 맛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교실 천장에 부딪히며 둥글게 울렸습니다. 다혜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제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국도변 기사식당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따끈한 국을 떠주며 배고프면 들어와요. 한 그릇 먹고 가요. 라며 말하던 제 목소리가 다혜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겹쳐졌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도시락을 나눠주는 손끝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며 속으로 아주 조용하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도 결국 엄마 닮았네. 그 말이 저를 향한 건지,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기억을 향한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치 멀리서도 누군가의 온기가 스며오는 것 같아, 저는 이유 없이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에게도 버려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저는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청소년 센터에서 업무를 마치고 잠시 강당을 정리하며 커튼을 걷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바닥에 누워 길게 늘어지는 걸 보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때부터 가슴 안쪽이 자꾸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 가게는 그 시간 한결 조용해져 다혜와 기석이 숨을 돌릴 여유가 잠깐 생긴 때였죠. 반찬통을 닫고 포장지를 접어 정리하던 중 가게 구석에 놓인 전화기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다혜는 처음엔 평범한 주문 전화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여기가 달도시락 맞나요? 차분하고 또렷한 여성의 목소리. 전문적으로 들리지만 따뜻함이 스며있는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다혜는 예의상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달도시락입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믿기 힘든 말이 이어졌습니다. 새빛야학 행사 케이터링을 맡아줄 업체를 찾고 있는데 추천을 받아서 연락드렸어요. 그 순간 가게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고 합니다. 새빛야. 그건 바로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산하의 야학교였습니다. 다혜가 도시락을 들고 찾아가던 그 교실. 아이들이 도시락을 받아 먹으며 웃던 그 자리. 다혜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에 쥔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고
손목에서 힘이 확 빠지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새빛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내뱉는데 온 신경이 다 쏠렸다고 했습니다. 가슴은 쿵쾅거리고 손끝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수화기 너머 여성은 그 떨림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가게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기석이 조용히 물었답니다. 무슨 전화야? 다혜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천천히 의자에 걸터 앉은 뒤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새빛이야 하기를 엄마 있는 곳. 그 순간 다혜의 눈앞에는 야학교 앞에서 도시락을 받아들고 웃던 아이들,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저희 얼굴이 겹쳐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다혜의 심장은 계속해서 크게 뛰었고 그 박동이 들릴 만큼 가게 안의 공기는 조용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저는 야하게 창문을 닫고 걸어 나오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 손끝이 자꾸 떨리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끊어진 줄이 어딘가에서 다시 묶이려는 순간처럼 가슴 속이 낯설게 요동쳤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체육관 뒤편 복도를 천천히 걸을 때 저는 늘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청소년 야학 아이들을 생각하면 기쁘면서도 어딘가 마음 구석에서 오래된 그림자가 살짝 흔들리곤 합니다. 오늘은 그 흔들림이 유난히 또렷해 발끝이 조금 더 느리게 바닥을 스쳤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옥장학재단 새빛야학 연말 감사 행사. 이사장 오선호.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오래됐지만 저 이름을 보는 순간마다 언제나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마치 내 이름이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처럼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저는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무대 뒤 조명 아래에 섰습니다. 등 뒤에서 커튼이 살짝 들리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체육관 가득 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 제 심장은 유난히 느리게 그리고 묵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입구 쪽에서 조용히 밀려오는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도시락 카트를 밀고 들어오는 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등 뒤가 아주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아주 익숙한 기운이 체육관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 이어 사회자의 신호와 함께 무대 조명이 켜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참 좋습니다.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체육관 전체에 울렸습니다. 저는 늘 해오던 말처럼 천천히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왠지 오늘따라 목소리가 제 귓가에 더 크게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대 아래쪽에서 누군가 숨을 깊게 들이쉬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 사이 도시락 카트를 붙들고 서 있는 한 여자가 조명이 닿지 않는 구석에서 꼭 숨이라도 삼키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카트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고 손바닥이 젖어 반짝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무대 위에서는 표정을 흔들지 않았지만 제 심장은 그 순간 너무 크게 뛰어 가슴 안쪽이 뜨겁게 진동했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아이가 그곳에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의 딸. 오랜 시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그 아이. 저는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조금 더 주며 목 안쪽까지 올라오는 떨림을 조용히 삼켜 내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향해 다시 미소를 지으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나 가슴 속에서는 오랜 시간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눈앞의 아이들과 관객에게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낯선 떨림이 계속 가슴 한가운데서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는 제 모습이 체육관 스피커에 울릴 때마다 어딘가에 서서 아주 조심스럽게 숨을 참는 기척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환하게 웃으며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축하해요. 앞으로도 힘내요. 저는 아이들의 어깨를 차례로 토닥여주며 사진을 찍고 상장을 건네고 달려오는 작은 손들을 하나씩 잡아주었습니다. 행사가 익숙한 탓인지 저는 단정한 표정으로 무대를 채웠지만 그 와중에도 뒤쪽에서 느껴지는 어떤 시선이 자꾸만 제 등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잠시 시선을 돌리면 체육관 뒤편 사람들이 복잡하게 오가는 틈 사이에서 도시락 상자를 정리하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지만 그 몸짓과 어깨, 손끝의 움직임이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 도시락 업체 사장님 맞죠? 이쪽으로 조금만 더 와주세요. 다혜라는 그 아이, 정말 그 애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든 착각일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그 여자를 무대 위에서 잔뜩 긴장한 채 지켜보았습니다. 스태프가 손짓하자 그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무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도시락 카트가 체육관 바닥을 밀고 지나가며 낮고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에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조명 아래 그 여자의 턱이 살짝 떨리고 손등에 힘이 잔뜩 들어간 게 보였습니다. 저는 행사 진행 멘트를 이어가며도 시선이 자꾸만 그쪽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 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멀리서도 느껴졌습니다. 아마 그 아이 마음 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서로 잡아당겼겠지요. 지금 아니면 영영 못 볼지도 몰라.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저는 그 목소리들을 듣는 것처럼 갑자기 목이 조여들고 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오랜 시간 흩어져 있던 감정들이 서로 충돌하며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이곳 어딘가에 있어서 저를 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서 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지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무대 위에서 어떤 표정도
어떤 움직임도 쉽게 내보일 수 없었습니다. 체육관 안의 환호와 조명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저와 그 아이 사이는 몇 걸음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거리는 3년이라는 세월만큼 깊고도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가 가까워지자 사회자가 제게 다시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저는 숨을 가다듬고 체육관 전체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환호, 카메라 플래시. 그 모든 밝음 속에서 어둡고 조심스레 떨리는 한 그림자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 도시락을 준비해 주신 업체분께도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뒤편에서 작은 소란이 났습니다. 스태프들이 누군가를 앞으로 바삐 안내하고 있었죠. 그녀였습니다. 아까 도시락을 정리하며 시선을 들지 못하던 그 여자. 다혜. 멀리 있어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걸을 때 저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 아이의 발목에 얽혀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거의 밀려나듯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반쯤 비스듬하게 그녀를 비추며 그 얼굴 위로 작게 떨리는 숨을 드러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누구지? 도시락 업체인가 봐. 작은 목소리들이 속삭였지만 저는 그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다혜는 떨리는 손으로 카트 손잡이를 놓고 저를 바라보려 애썼지만 눈이 자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제 귀에는 너무 크게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장님,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떨렸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엄마. 체육관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창고에 숨겼던 딸입니다. 그때 동네 아주머니라 했던 사람입니다. 다혜의 눈이 붉게 젖어 오르며 숨이 끊어진 사람처럼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끝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체육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스피커에 울린 것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의 공기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아이들도, 교사도, 스태프도, 심지어 사회자마저 말을 잃고 그 장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사방에서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비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쏟아지는 플래시 속에서 다혜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서럽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등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후회와 무너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서 있었지만 발이 붙은 듯 앞으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크게 흔들리고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찾지도 부르지도 못했던 딸이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깊은 마음을 꺼내놓고 저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꽉 쥔 손을 떨어뜨릴 뻔하며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다혜야. 제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마이크를 타고 체육관 곳곳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속에 오래된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무릎을 꿇은 아이를 보면서 저는 잠시 몸이 굳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끝이 떨리고 귀에는 관중석의 소리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셔터 소리와 웅성거림이 있었는데도 제겐 오직 다혜의 숨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바닥에 닿은 무릎, 온몸을 웅크린 어깨, 말 대신 흐르던 그 떨림. 3년 전 창고에서 들었던 동네 아주머니라는 말이 스스로를 겨누던 칼날이었다면 지금은 그 칼날이 부서지는 순간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마이크를 입에서 떼었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고요해졌고 그 고요는 무겁게 제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발걸음으로 무릎 꿇은 다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멀리서 물결처럼 들렸습니다. 다혜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두 손을 바닥에 꼭 눌러 쥐고 있었습니다. 그 등이 그렇게 작았나 싶어 가슴이 또 한 번 조여들었습니다. 잠시 말을 고르다가 저는 필요한 만큼만 지나치지 않게 그러나 피하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아이들한테 상 주는 자리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떨림도 울음도 억눌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흘러나올 감정은 아이들을 향한 것이어야 했으니까요. 그때 이야기는 짧은 숨을 고르고 마치 가슴 속에서 오래 묵은 돌을 하나 꺼내듯 다음 문장을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 내 가게에서 하자. 순간 다혜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얼굴을 들 용기는 없었는지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연신 작은 끄덕임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밤을 그 죄책감 속에서 버텼는지, 얼마나 늦게나마 돌아오려 애썼는지를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용서를 바로 연결하는 건 지금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일 이야기였습니다. 둘만의 시간에서 외부의 시선 없이 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다시 몸을 돌려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제 얼굴을 다시 비추자 모든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락 맛있게 먹자. 아직 공기가 조금 얼어 있었지만 아이들은 곧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천천히 다시 행사의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제 귓가에는 아이들의 환호보다도 다혜의 숨막힌 울음이 더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행사는 계속됐지만 제 마음은 이미 내일 아침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서늘하고 길게 드리워진 과거의 그림자와 그 그림자를 마주할 시간, 그 시간이 드디어 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보다 한참 일찍 골목 끝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행사장에서 조명을 받고 서 있던 감정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탓인지 가게 앞 좁은 골목이 마치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달도시락이라는 작은 간판이었습니다. 손글씨 특유의 삐뚤함이 있었지만 묘하게 정이 가는 글씨였죠. 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숨을 고르고 난 뒤 조용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아직 오픈 시간도 아니었기에 문에 달린 작은 방울이 맑게 울리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다혜가 허겁지겁 앞치마를 매며 달려 나왔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 아이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고 저는 그 흔들림이 어쩐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식당에서 새벽마다 다혜를 깨우러 들어가면 그 아이가 졸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모습처럼요. 들어가도 되겠니? 말을 내뱉고 나서야 제 목소리가 꽤 단단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심했던 탓이겠죠. 다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옆으로 빼며 길을 내주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 간장에 졸인 달걀 향. 어제 체육관 스피커와 조명 아래에서 맡던 냄새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작은 주방에서 기석이 눈치를 보며 인사하고 다혜는 조심스레 제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괜히 손끝을 옷자락에 한번 쓸고 가게 벽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벽 가득 붙은 손님 메모들, 작은 메모지에 빼곡하게 적힌 문장들. 힘든 하루, 도시락 덕에 버텼어요. 혼자 살다 보면 밥이 제일 힘든데 고맙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웃었어요. 한 장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며 저는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여긴 기름 냄새가 아니라 사람 사는 냄새가 나네. 제 말에 다혜가 움찔하며 눈을 감았다 뜨더군요. 칭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질문일까. 그 아이도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목을 돌려 주방 한가운데에 놓인 밥통, 갓 담긴 반찬, 아직 손님이 오지 않은 빈 테이블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작고 초라하고 부족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 제가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어떤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도 아주 조용히, 정말 아주 조용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사는 냄새가 이제야 나는구나. 가게 안에 따뜻한 공기가 한번 가라앉고 난 뒤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낡은 공책이 마치 스스로 존재를 드러내는 듯 손끝에 걸렸습니다. 이 공책을 꺼내는 데에는 아마도 지난밤 내내 고민이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다는 걸 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공책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다혜의 숨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표지가 군데군데 헤어져 있고 모서리는 기름과 땀, 세월이 뒤섞여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공책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하루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거 기억하니? 저는 조용히 묻고 공책을 펼쳤습니다. 다혜는 말을 하지 못한 채 공책이 펼쳐지는 소리만 따라왔습니다. 내가 어릴 때도 내가 이 공책 들고 다니는 거 맨날 귀찮다고 했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굳은 힘으로 눌러 쓴 젊은 날의 제 글씨들이 여전히 힘 있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간 맞추는 법, 기사님들 좋아하던 된장국 비율, 사골첫 끓임 시간, 조금 짜도 좋아하는 손님, 이름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당시의 공기와 냄새, 손님들의 표정까지 모두 되살려주는 기록이었습니다. 다혜는 그 페이지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종이에 스며들까 손끝으로 급히 닦아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가만히 쓸어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 전부였다. 국도변 식당에서 시작한 내 인생.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누가 얕본다면 굳게 지켜낼 수 있는 인생이었고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다혜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았습니다. 종이의 거친 질감이 그 아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게 마치 제 마음이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걸 아직 가지고 있었어. 떨림 섞인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게 이 공책 한 권에 담겨 있다는 걸 이미 서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이 아이가 처음으로 제 인생을 두 손으로 제대로 받아든 것 같았습니다. 다혜가 공책을 손끝으로 쓰다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잠시 숨을 고르듯 시선을 주방 쪽으로 돌렸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가 아직도 따뜻하게 퍼져 있었고 작은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마저 정겹게 들렸습니다. 어젯밤 체육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느꼈던 긴장감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어떤 꾸밈도 필요 없었고 사람이 살아가는 냄새와 손맛만으로 공간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도시락 하나를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이 작은 도시락이 아마 이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 수천 번의 새벽과 피곤함을 견디며 만든 결과물일 테죠. 뚜껑을 열자 따끈한 김이 올라왔고 달걀, 우엉볶음, 간장 양념이 은은하게 섞인 향이 퍼졌습니다. 젓가락을 꽂아 밥과 반찬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씹는 동안 눈을 감았는데 묘하게도 젊은 시절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사고를 걷어내며 손끝이 얼어붙던 그 오래된 주방, 국도 옆 트럭 소리가 들리면 첫 손님을 맞기 위한 긴장의 숨결들, 그 모든 기억이 입안의 작은 한 입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맛이다. 대충 만든 맛이 아니다. 다혜가 조심스럽게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칭찬인지 평가인지 헷갈리는 눈치였지만 그 아이가 묻지 못하고 삼키는 말들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도시락 뚜껑을 덮고 가까스로 정리된 마음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이제 상호도 가게도 다 너희 이름으로 해라. 말을 하면서도 다혜의 어깨가 살짝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좀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붙였습니다. 남의 브랜드 빌려 쓰지 말고, 잘못하면 내 탓하려 하지도 말고, 이젠 내 책임으로 살아라. 제 말이 꾸짖음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을 다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아이의 뒤에서 모든 죄의 원인이 되어줄 생각이 없었고 반대로 이 아이의 인생을 더는 대신 살아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책임을 지란 말은 잘 살아보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이제 너 이름으로 서도 된다는 허락이었습니다. 다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가에 금방이라도 떨어질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끝까지 울음을 삼켜내며
고개만 깊숙하게 숙였습니다. 가게 안에 작은 냉장고가 웅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려 오히려 그 고요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아이가 만들어가는 삶의 냄새를 제대로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